네, 안녕하세요. 오늘 숙명인문학연구소 공감인문학센터에서 강의를 진행하게 된 이유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영문과에서 박사를 받았고요. 박사 주제는 이제 18세기의 영국의 초기 여성주의 담론과 그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근대 소설에 어떤 식으로 이제 연관이 있는가를 다룬 작품이었는데, 그게 제가 저의 전공에서는 주로 18세기 영문학을 다뤘다고 하면은 그에 못지않게 한국에서 공부하는 인문학 연구자로서 한국 동시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논쟁들에 이제 흥미를 가진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가 이제 이런 젠더 논쟁, 특히 페미니즘과 안티페미니즘의 논쟁 구도 같은 것들이었는데요. 아마도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글을 써온 것들 때문에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온라인 젠더 전쟁과 혐오 표현의 정치입니다. 온라인과 젠더 전쟁이 대략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혐오 표현이라는 말에 사실 따옴표가 쳐져 있어서 약간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이 강의에서 여러 혐오 표현이 텍스트를 통해서 혹은 이제 저의 언어를 통해서 많이 이제 노골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오 표현에 약간 거부감 있으시거나 어쨌든 거기서 이제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 분들은 미리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거나 어쨌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강의의 의도에 조금 더 부합하는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은,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포인트 중 하나가 이제 이 혐오 표현이라는 말을 둘러싼 맥락이 얼마나 복잡하게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런 복잡한 맥락을 하나씩 풀어내는 것들이 오늘 이제 이 강연에서 제가 하려고 하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점을 양지해 두시고, 이제 혐오 표현을 놓고 이제 온라인 젠더 전쟁에서 어떤 종류의 정치란 말도 사실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정치적인 층위들이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가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강의에서는 첫 번째 1부에서는 혐오 표현의 확산과 네페미니즘의 부상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직관적으로 혐오 표현 관련된 문제들이 한국 사회에서 언제 어떻게 이제 중요해지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종류의 혐오 표현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과 네페미니즘, 사실 네페미니즘이라는 말을 쓸 때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보통 성적으로 우리가 2022년 오늘 시점에서 이야기를 할 때 2015년과 혹은 2016년 이 양자 사이에 걸쳐서 이제 새로운 이전 세대와 약간 좀 다른 형태, 사실 뭐가 새롭고 뭐가 이제 같은가에서는 여전히 좀 논쟁적인 지점들이 있긴 하지만 페미니즘이 급부상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름을 붙일 것인가에 관해서도 많은 이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컨대 요즘 많이 통용되는 표현 중 하나가 이제 페미니즘 리부트이긴 한데요. 저도 이 표현을 쓸까 하다가 고민 안 쓰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저 어쨌든 18세기부터 여성 담론들이 계속해서 출현하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사실 2015년이 나오는 건 특별히 그게 유일한 리부트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에서 이 말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이 표현을 선택하신 건 알고 있고, 그 점에서는 저는 존중하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강연에서는 기본적으로 저의 관심사는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진 논쟁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네페미즘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도 이제 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강의 전체 목차, 1부의 전체 목차를 설명하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1부는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개념과 접근법으로, 이제 제가 이 강연에서 어떤 종류의 개념들을 갖다 사용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사실 접근법을 선택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제 이 강연을 진행하시는 앞에 많은 선생님들에 비해서 제 강연이 매우 지루해 보일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이제 혐오 표현을, 특히나 혐오 표현이란 말을 규정한 데 있어서 제가 어떤 종류의 독특한 포지션을 취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혐오 표현의 규정과 논쟁 점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1부에서 먼저 간단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특히 이제 2000년대 말부터 혹은 2010년대 초부터 2010년대 초반에 혐오 표현 논쟁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등장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쟁점들을 갖다 낳게 되는지를 약간 느슨한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재구성을 하면서 어떤 쟁점들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려는 것이 2부의 이제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2000년대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다음에 특히 그 중에서도 온라인 청년 우파라고 소위 불리는 그런 집단이 형성되는 과정을, 특히 DC의 일부 갤러리와
우리가 보통 일베라고 줄여서 부르는 일간베스트 저장소 홈페이지, 그러니까 웹사이트 혹은 커뮤니티에 이르는 과정을 갖다가 간단하게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일베에서 특히 유행한 종류의 태도를 보면서 혐오 표현과 표현의 자유란 말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맨 처음에는 정말 서브컬처, 즉 사회의 주류 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주목하지 않는 일단 특정한 공간에서 시작된 혐오 표현 관련된 현상들이 어떻게 이제 좀 더 큰 집단들, 특히 이른바 진보적인 스탠스를 띈 언론과 지식인들에서 발견되고 여론에 의해서 발견되고, 그래서 혐오 표현 규제론 같은 것들이 진행되게 되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파트는 여혐의 발견과 네페미즘의 대두라는 제목을 취하고 있는데요. 여혐이란 말도 따옴표 붙었으니까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죠. 어쨌든 이 파트 같은 경우는 뭐 목차에서 직관적으로 드러나길 바랍니다만, 먼저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성 혐오 문화가 어떤 식으로 존재했는지 혹은 이제 어떻게 심화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사실 근데 여성 혐오 문화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그 문화의 안팎에 있는 혹은 거기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현상으로 인지되었고 규정되었다는 사실이 제 생각에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혐의 발견이 왜 중요한지를 간단하게 짚고, 그 여혐의 발견으로부터 네페미즘이 사실 대두하는 과정, 그리고 거기서 특히 이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미러링과 혐오 표현, 그리고 그 혐오 표현 논쟁과 네페미즘이 어떤 식으로 이제 분열되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페미즘의 성공이라고 해서 약간 물음표를 붙였습니다만, 왜냐면 이제 실제로 이 페미니즘이 지난 몇 년간 그러니까 지난 5, 6년간을 돌아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꾸었다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완벽한 무결한 해피엔딩으로 끝났냐 하면은 저도 그렇고 아마 오늘날의 안티페미니즘의 이제 대두를 복도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점에서 물음표를 붙여서 페미니즘의 성공이라는 종류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사실 2015년, 16년에 집중하긴 하는데 그 뒤에도 어느 정도 연구되긴 하지만 그 시기의 논의에 집중하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개념과 접근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결정해야 될 것들이, 어쨌든 우리가 혐오 표현 문제를 다룬다고 했을 때 혐오 표현 도대체 뭐냐? 라는 종류의 질문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서로 다른 규정들이 있습니다. 먼저 통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가장 넓은 의미에서 혐오, 뭐 디스커스트 혹은 이제 그런 거에 해당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사람이 느끼는, 자기가 싫어하거나 혹은 거부감 느끼는 어떤 것들을 접할 때 느끼는 감정, 혹은 요즘에 표현은 정동 어펙트로서의 이제 혐오 같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특히나 혐오 표현을 얘기할 때는 단순하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와는 구별되는 어떤 종류의 특히나 일반적으로 언어적 표현으로서의 혐오 감정이 표현되는 것을 갖다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넓은 의미에서 혐오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오늘 이 강연에서 다루는, 그리고 2010년대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는 것들은 그것보다 약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좁은 의미의 혐오 표현, 통상적으로 영어에서 헤이트 스피치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꼭 이것만으로 번역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특정한 집단 혹은 정체성에 대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언어 표현을 이제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여성 혐오, 소수자 혐오, 유대인 혐오 같은 것들처럼 특정한 집단 혹은 정체성을 상정하고 그 집단에 대한 이제 공격 의미, 혹은 이제 뭐 그게 꼭 적극적인 의미의 공격이 아닐지라도 어떤 종류의 비하와 이런 것들을 포함한, 그 집단에 대한 어쨌든 위협적인 태도 같은 걸 포함한 그런 종류의 공격적인 언어 표현의 일반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혐오 표현이란 말이 존재를 하고, 이 개념을 둘러싼 논의들이 오늘 이제 강의에서 주목하는 그런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아래척에 제가 그 혐오 표현 국가인권위원회 용역 보고서로 나왔던 혐오 표현 관련 보고서에서 한 대락을 이용했는데요. 혐오 표현은 일반적으로 인종, 피부색, 국적, 성, 장애, 종교, 성적 지향과 같은 어떤 집단 특징을 근거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반감이나 경멸, 소통을 포함하는 표현을 일컫는다. 네, 사실 여기에서도 이미 좀 꽤 상당히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 또 많은 이것들을 우리가 어디까지 명료하게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혐오 표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게 왜 문제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좋고 싫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느낄 수 있고, 그런 종류의 느낌 자체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그럼 그런 종류의 혐오 표현 혹은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일까?
라는 종류의 질문이 실제로 제기되었고, 오늘날도 이제 혐오 표현 논의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혐오 표현이 왜 이제 부각이 되었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특정한 집단 혹은 이제 정체성에 대한 이제 공격으로 갈 경우, 이게 단순히 개인적으로 좋고 나쁘다에 대한 개인의 효호를 넘어서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집단들 사이에 갈등과 적대를 격화시킬 위험이 있는 것이 이제 1차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서구에서 세계 제2차 대전에 이제 유대인과 집시에 대한 많은 학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미 과거로부터 이제 소수자를 박해하고 차별한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집단이 사실상 거의 반공식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회에서 이런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맥락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사회 인식이 이루어진 것들이 그렇게 이제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혐오 표현 문제를 보면은 통상적으로 2000년대 정도부터 언론과 학술장에서 조금씩 언급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빈도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도 있고, 이제 이 당시 2000년대만 하더라도 이걸 정확히 어떤 표현을 옮길 거냐, 해외에는 이런 것이 있다더라 해서 뭐 증오범죄라든가 증오 표현 같은 게 있다더라 해서 헤이스피치를 어떤 식으로 옮길 것인가에 대해서도 합의가 사실 잘 되지 않는 것들을, 그런 예를 보여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뒤에 설명할 상황들 때문에 2010년대 이래 여론에서, 학계에서, 그리고 법적 규제의 맥락에서 혐오 표현 문제를 이제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이보다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이제 하는 것들이 많은 것들의 전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어쨌든 질문을 이어가서, 혐오 표현에 대한 질문을 넣어서 어디까지가 혐오 표현일까? 네, 제가 보통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 때 한 화면에 많은 텍스트를 띄우는 것은 추천받지 않는 일이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당연히 저도 이걸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제 시청자 수를 줄이면 안 되니까. 제가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하는 이유는, 이런 종류의 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 혐오 표현이 어디까지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이 혐오 표현이고 아닌지를 규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고, 여기에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고, 이 문제들은 아직도 사실 이제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긴 표현을 인용했습니다. 혹시 이 표현을 읽으실 분들, 이 대목을 읽으실 분들은 제가 밑에 인용 표현도 해놨고, 이제 영상을 잠시 스탑해서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읽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그럼 이 혐오 표현 논쟁이 왜 점화되는가? 그렇다면 혐오 표현이 앞에서 나온 것처럼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그냥 이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 아닌가? 못하게 하거나 어쨌든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이게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긴 용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무엇이 혐오 표현인가 아닌가, 그리고 혐오 표현이 어떤 점에서 해로운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발화자의 의도나 그 표현 자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외부적인 맥락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혐오 표현이고 어디까지가 아닌가, 그리고 이 혐오 표현이 얼마나 심한 혐오 표현인가 아닌가 같은 것들을 결정할 때 있어서 명확한 규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그렇게 정하기 힘든 개념이라고 하면은 안 쓰면 되지 않냐. 하지만 혐오 표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계속해서 이제 확대되고 있고, 저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대, 2010년대부터, 그리고 서구마다 좀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20세기 후반부터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혐오 표현은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넘어가 버리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지만 이건 상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는 것들이 겹치게 되는 거죠. 보통 이런 종류의 상황들이 되면은 이제 저처럼 담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논쟁들이 불거지게 되면서 이제 많은 논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도 사실 마찬가지의 일을 특히 2010년대 이후부터 겪는데요. 2010년대 이래 한국 사회는 이제 다음과 같은 물음을 본격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거죠. 무엇이 혐오 표현인가? 왜 문제인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리고 혐오 표현의 발화자, 우리가 혐오 표현 자체를 다 속을 수 없다고 하면 그걸 말하는 사람은 어떤 식의 규제를 갖다가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일련의 물음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특히나 이런 종류의 사회 문제들은 담론이 먼저 준비되고 거기에 맞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서 거기 따라 담론이 이제 따라오게 되고, 이제 당연히 이제 담론이 따라오게 된다고 했을 때 그 담론이 그 문제에 완전히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적용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담론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트러블들이 생기고, 어쨌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2010년대에서 이야기할 때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은 약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의 많은 논의들이 그렇듯이 사실 영어권 학계에서 어느 정도 쌓아놓은 논의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참조해서 정리한 상태에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뭐랄까 혐오 표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이제 장치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만 그런 경우에도 한국의 컨텍스트랑 서구 사회 컨텍스트가 영미권이든 어디든 됐든 간에 서구 사회 컨텍스트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맥락에 맞추어서 이런 혐오 표현 담론의 논의를 갖다가 새롭게 적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지금까지 약간 크게 우리가 혐오 표현이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혐오 표현 논쟁이 이제 크게 어떻게 되었는지를까지 이렇게 조금씩 범위를 좁혔다고 하면은 드디어 시간적 스코프를 약간 좁혀서 2010년대로 이제 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혐오 표현 논쟁과 젠더 전쟁의 이제 결합이 어떻게 왜 이제 되는 점을 갖다가 지적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 전체의 주제랑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온라인 페미니즘 혹은 온라인을 베이스로 한 안티 페미니즘이 대두하는 과정에서 혐오 표현은 양자 모두에게, 어느 한쪽만 아니라 두 집단 혹은 이제 두 집단으로 부를 수 있다면 모두에게 핵심적인 키워드로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제가 오늘 강의에서 보여드리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재구성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어떤 형태의 쟁점들이 주요하게 등장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이번 강연의 전체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혐오 표현이고 아닌지, 즉 혐오 표현을 확정하는 문제, 혹은 혐오 표현이 왜 나쁜가, 이제 규범적으로 혐오 표현이 왜 해롭고 나쁜가를 갖다 얘기하는 자체가 이제 오늘 강연의 목적이라보다는 혐오 혹은 혐오 표현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했는지, 특히 2010년대에서 2020년대 초까지 이르는 그 특정한 한국 사회, 그중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특정한 시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 활용했는지를 초점을 두고 한국 온라인 공간의 젠더 전쟁이 전개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제 강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지점입니다. 여기서 어쨌든 제가 이제 규범적인 논의랑 약간 거리를 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저의 개인적인 입장이 있고, 아마도 이 강연을 접하실 분들 같은 경우도 각자가 이런 혐오 표현 논쟁과 혹은 젠더 전쟁에 대해서 나름의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입장이 어느 입장이 옳고 그르다를 따진다기보다는 이 논쟁이 사실 구성되게 된 과정을 갖다가 한번 어느 정도 이제 객관적으로 혹은 이제 맥락을 따지면서 이해하는 것이 이제 저의 목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젠더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전쟁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쓸 때는 사실 물론 영어권에서는 이제 문화 전쟁, 컬처워라든가 젠더 전쟁, 젠더워라는 식으로 이미 이제 전쟁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한테는 그냥 젠더 갈등이란 말들을 좀 더 쓰지 전쟁이란 말을 그렇게 쓰지 않는 편이긴 한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걸 갖다가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면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쟁이란 말을 갖다가 굳이 쓴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어쨌든 서로 다른 집단 사이들에게 이제 투쟁 혹은 갈등 과정이 있고, 그 각각의 집단들이 그냥 단순히 갈등할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행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전략이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는 데에서 유리한 것인가에 대한 사고 같은 것들이 그런 종류의 자의식이 희미하게나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란 말을 쓸 때 이제 거기에 따라붙는 말로 오늘 강의에서 아마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말 중 하나로 전략이라는 개념을 같이 염두에 두고 싶습니다. 즉 혐오 표현이란 말을 쓸 때, 그리고 혐오 표현의 정치란 말을 쓸 때는 그냥 이제 사람들이 혐오 표현 말을 갖고 어떻게 싸우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람대로의 이제 자기의 입장을 강화하고 자기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을 갖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이제 언어적인 그리고 도덕관념적인 이제 논변들을 구성하게 되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종류의 전략적 포인트가 생기는가를 이제 오늘 자리에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2부의 두 번째 파트로 사실 이제 본론에 시작해야 할 수 있는 혐오 표현 논쟁의 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혐오 표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사실 앞에서도 얘기한 거지만 이런 게 다 있을 수 있죠. 사실은 지역과 성별, 인종, 국적 등을 겨냥한 혐오, 비하,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들은 꼭 이제 현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의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봐도 사실 그렇게까지 과장된 얘기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를 혐오 표현이란 말로 이제 부르고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규정한 것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런 거죠. 혐오 표현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부르는 것 같은 종류의 혐오 표현이 되었을까?
혹은 우리가 혐오표현 말을 갖다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말들을 갖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말들의 용법은 어떻게 됐을까? 이것들을 갖다 먼저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어쨌든 큰 컨텍스트로 2000년대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의 확산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사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여기 계신 오늘날 우리가 2022년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모두가 심지어 이제 노인층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스마트폰을 쓰고 온라인 공간에 어느 정도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공간이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접속 가능했던 혹은 일부의 사람들에게 접속했던 시간을 상상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2000년대 한국에서 이른바 고속 인터넷 같은 것들이 공급되면서 커뮤니티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가 점점점 늘어났어요.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커뮤니티에 참여한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됐을 때 거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은 각각의 사람들이 일상에서 그러니까 그냥 자기 주변 집단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말하던 그리고 생각하던 그런 종류의 사적인 편견이 사회적 언어로 공유되고 재생산되고 표현되는 그런 종류의 사실 계기가 점점점 이제 어쨌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볼 수 있다, 이 확산을 통해서 생긴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즉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혼자 말하고 혹은 주변 사람들 얘기하고 말았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그 말들을 갖다가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표현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표현된 것들을 다른 제3자의 더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아, 우리 사회의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혹은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본격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들이 제 생각 2000년대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 확산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각각의 사람들이 서로 그런 표현이 있는지도 몰랐던 많은 언어들이 온라인 공간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것이 그냥 이제 곧바로 이제 여기서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혐오 표현이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혐오 표현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되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혹은 그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기술할 것인가, 문제는 여전히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확산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좀 더 스페시픽한 구체적인 맥락으로 보통 많이 언급되는 것들이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의 온라인 청년 우파의 형성이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커뮤니티가 이제 DC 인사이드와 일베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제 2020년까지 오면은 일베는 2010년대 중반 정도 기점으로 해서 확실히 예전만큼은 아니고, 오늘 이제 FM 코리아, 이제 소위 팸코라고 줄여서 하는 커뮤니티를 포함해서 다른 많은 남초 커뮤니티를 존재하긴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우리의 논의 맥락은 일단 여기로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000년대 DC 인사이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지금도 사실 DC는 어느 정도 그런 공간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이른바 악플 문화라는 것들, 혹은 이제 사람들이 뭐랄까 서로에 대한 예의를 갖다가 상당히 많이 내려놓고 서로 이제 반말을 사용하면서 이제 공격적인 언어를 갖다가 그러니까 표현하고 그것을 갖다가 일종의 놀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이제 문화의 집결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종류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다른 공간에 영향을 주는 원천인 거죠. 여기 이런 종류의 이제 문화 같은 것들이 형성되었다고 하면은 여기에 같이 덧붙여지는 것들이 이제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에 반대로 나타난 정치적 보수주의라고 할 만한 것입니다. 이미 사실 이것도 벌써 14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 이제 강연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기억하시는 분도 아닐 분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리고 이제 광우병 촛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수 정권의 일종의 뭐랄까요, 비판하는 종류의 기획으로서의 대규모 시위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근데 그 대규모 시위가 그러니까 의도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어쨌든 실패로 끝나면서, 물론 이제 그게 실패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논쟁적인 점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의도했던 결과를 다 이뤄내지 못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실은 이것들이 다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제기하는 의지라든가 문제식 같은 것들이 얼마나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냐라는 것들을 비판하면서 이제 반대쪽 스탠스에서 좀 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청년 세대와는 별개 것으로 이어졌던, 혹은 청년 세대라면 당연히 이제 비판 대상으로 생각했던 그런 종류의 보수주의적인 담론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흐름들이 이제 좀 더 눈에 많이 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제 집단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해서 보수 우파의 정치관, 역사관, 가장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것들이 뭐 이승만 같은 경우는 복권에 사실 거의 실패하지 않나 싶긴 한데, 어쨌거나 우리가 소위 뉴라이트 역사관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제 역할이 한국 사회 현대사에서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갖다 긍정적으로 주장한다거나, 혹은 진보 진영에서 이제 설정한 역사관, 현실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현실 인식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민주화 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가치관 자체를 제약 없이 조롱하는 그런 종류의 문화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롱이란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진지하게 사실 비판하는 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유머 코드를 섞어서 이런 것들을 조롱하는 것들이 굉장히 포인트가 되었다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어느 정도 이제 그 컨텍스트에서 이제 2010년에 이제 일베 사이트가 생기는 거죠. 다만 이제 일베가 원래부터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하는 커뮤니티였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DC 이제 일간 베스트 저장소라는 이름은 원래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DC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규모가 굉장히 큰 커뮤니티니까요. 수많은 이제 베스트 게시물들을 갖다가 퍼와서 우린 저장을 한다. 왜냐면 이제 DC는 너무 글이 리젠, 그러니까 새로 글이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너무 쉽게 묻혀버리기 때문에 재밌는 게시물이 올라와도 그냥 잠깐 신경 안 쓰면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모아서 차곡차곡 모아서 보자라는 이제 오늘의 표현을 따르면 이제 사이버 레카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하는 사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이트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DC의 어떤 하위 문화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정치적 보수주의의 입장을 갖다가 혹은 청년 우파라고 제가 부를 수 있는 입장에 갖다가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 일베가 2010년대부터 2012, 13년 정도까지 한국의 청년 우파 문화가 결집하게 되는, 그러면서 그것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집단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림하게 됩니다. 뭐 이 과정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출간된 이제 김학준 선생님의 보통 일베들의 시대라는 책에서 어느 정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김학준 선생님보다 더 잘 설명 자신 없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책부터 시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런 종류의 이제 일베에서 단순히 정치적 보수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만 아니라 그 커뮤니티가 이제 이후에 충격을 주게 되는 것 중 하나는, 이전까지 사람들이 적어도 자기가 양식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걸 속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사적인 자리에서 말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저걸 대놓고 말하냐 싶은 종류의 혐오 표현들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종류의 면모들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베의 등장 전후로, 사실 그 전에 이제 DC의 일부 갤러리에서도 나타났지만 그런 종류의 혐오 표현에 사용 특정 집단과 이제 특히 가장 한글로 이제 지역 혐오라든가 어떤 성별 혐오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형태의 이제 혐오 표현의 사용에 거리낌이 없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자유롭고 솔직하며 재미있다라고 주장하는 종류의 특정한 제 생각 이런 도덕적인 태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태도에 표명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 사회에서 이제 통용되던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들을 위선이다, 혹은 그거는 특정한 것들을 갖다 왜 성역화한다, 왜 우리가 왜 약간 뭐 죽은 박정희는 비난할 수 있는데 왜 죽은 노무현은 비난할 수 없냐, 뭐 이런 형태의 성역화를 이제 비난을 하면서 이제 모두를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의 사용을 다 정당화하는 거죠. 이때 모두란 말에서는 심지어 그 말하는 자기 자신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들은, 혐오 표현을 갖다 사용하는 사람들은 나는 나 자신을 비판하고 나 자신의 이제 이상하고 추악한 면들을 갖다 얘기하는데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데 왜 내가 남들을 갖다가 조롱하고 비판하고 하는 데서 어떤 종류의 제약을 받아야 되지? 이런 종류의 태도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게 되는 일련의 표현들이 있는 거죠. 뭐 이른바 십선비, 훈장질 같은 표현에서 이런 것처럼 다른 사람을 야 그런 표현 너무 선을 넘었지 않느냐, 좀 자제를 해라, 이런 종류의 것들은 네가 뭔데 그런 선비질을 나에게 행사하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남의 이제 혐오 표현에 개입하려는 도덕적인 시도 자체를 갖다가 위선이라든가 어쨌든 선을 넘는 이제 과도한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비난하는 그런 종류의 태도들이 생기게 됩니다. 뭐 오늘날 조금 더 약간 뒤에까지 쓰이게 된 프로볼표너 같은 종류의 표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특정한 종류의 뭐라고 할까요? 혐오 표현이라든가 어쨌든 이제 문제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 갖다가 역으로 조롱하면서 너는 그래 모든 것들을 다 불편하는구나라고 이제 비꼬는 그런 종류의 프로불편러 같은 종류의 표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기에 이제 한국 온라인 공간에서 점점 이제 전면화된 이런 뭐라고 할까요? 넓은 의미에서의 이제 도덕적 태도란 말을 쓰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런 종류의 이제 태도와 결부된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류의 태도가 그래서 당시 이제 원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커뮤니티 내에서 이제 충격을 주고 있다가 이것이 어떻게 일종의 사회 문제가 되게 되는 맥락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2013년을 기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베 내에서 통용되는 여러 가지 혐오 표현들, 특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겨냥한 조롱이 이제 언론과 진보 진영에서 발견되고 부각되는 거죠.
그 한국의 이제 80년대, 90년대 진보 운동을 갖다게 된 맥락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사실 특히 5.18 광주는 한국의 진보 운동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모멘트이기 때문에, 이거 5.18 광주의 희생자와 피해자를 갖다가 이제 조롱한다거나 5.18은 사실은 많은 것들이 조작된 것이다 라는 정도의 이제 반란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역사적 의미 자체를 또 완전히 부정하는 종류의 진술의 등장은 특히 이제 이런 종류의 논의를 처음 접하는 진보 진영 사람들 혹은 이제 지식인과 언론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전후해서 생기는 것들이, 이전까지 인터넷은 청년 세대들이 가지고 있고 청년 세대는 진보이기 때문에 인터넷은 진보에 지지할 것이다 라는 종류의 믿음들이 2000년대를 통해서 암묵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 2008년 광우병 촛불 때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이런 종류의 인터넷 공간을 통해 형성된 집단지성이 우리 한국 사회의 진보를 이끌 것이다 라는 종류의 믿음들이 통용되고 있었는데, 이제 일베의 등장은 그런 종류의 믿음을 다 박살내는 강력한 충격인 거죠. 이런 종류의 표현을 버젓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많은 접속자가 참여하고 있는, 접속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엄청난 큰 규모의 사이트가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시기에 이제 일베가 처음 발견한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었고, 그래서 우리가 일베와 혹은 일베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혐오 표현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제어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들이, 특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제 표현 규제 논쟁과 함께 맞물려서 한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의 이렇게 왜 일베와 혐오 표현 문제들이 사실 이슈가 되게 되었는가, 2010년 초에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상이 되었는가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일베에서 나왔던, 혹은 일베를 대표로 하는 여러 이제 남쪽 커뮤니티에서 공유되었던 여러 가지 혐오 중에서도 특히 여성 혐오 라는 이슈가 어떻게 이제 부각되게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넷페미니즘이 어떻게 생기고 이제 부흥하게 되는지를 간단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 번째 파트의 제목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여혐이란 말을 타원표로 썼는데요. 이후에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말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현상으로서의 여성 혐오, 그러니까 여성이란 말에서 의미한 바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여성 집단에 대한 이제 혐오라는 것과 좀 다르게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특정한 표현 혹은 개념으로서 그런 말로서의 여성 혐오, 특히 그것을 한 번 더 줄인 표현으로서의 여혐이라는 말들이, 혹은 이제 그런 종류의 개념이, 그리고 그런 개념이 포착하는 현상이 사람들에게 유의미하게 발견되는 과정이 어째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저는 이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불쾌하게 생각할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점에서 이제 양해를 좀 구하고 싶고요.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성 혐오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실 용어들을 통해서 뭐 길게 올라가면 이 표현 중에 상당수는 한국에서 온라인 커뮤니티가 생기기 전부터 많이 있었던 표현들이 있고, 또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런 표현들, 그리고 이런 표현에서 함의되고 있는 특정한 여성 혐오적인 코드가 이제 전반적으로 공유되고 남초에서 넓게 공유되었다는 점,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여성부 혹은 여성가족부에 대한 반감 같은 것들이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적어도 이제 2000년대부터 광범위하게 공유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암묵적으로 여성이 의존적이고 기생적이고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허세와 사치 허영가 같은 것들을 찌든 존재라는 종류의 표현을,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형태의 비하적인 혐의를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남쪽 커뮤니티에서 형성된 여성 혐오적 코드의 독특한 점, 혹은 이제 짚어야 할 점 중 하나는, 이것은 여성을 갖다가 남성과의 관계에서 어떤 종류의 성적인 대상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그런 종류의 성적인 대상으로서의 여성과 남성의 권력 관계를 어떤 식으로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들이 이런 종류의 여성 혐오의 코드에 짙게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성을 비하한다 아니다 이슈보다는, 이 말을 바로 하는 종류의 남성 화자들이 생각할 때 특정한 자기 비난이 되는 여성들과 자기의 권력 관계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이제 재규정할 것인가 문제들이 이런 여성 혐오 코드에 짙게 깔려 있었다는 점을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종류의 이제 커뮤니티에서 사실 이런 종류의 문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쓰진 않았습니다만 이른바 넓은 의미에서의 포르노 공유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건 지금도 사실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이제 굉장히 섹슈얼한 느낌을 담은 사진이라든가 영상물 같은 것들, 혹은 영상물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커뮤니티에 이제 공유를 하고 이걸 통해서 같이 이제 즐기는 그런 종류의 이제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넓은 의미의 여성 혐오 문화 혹은 이제 포르노 문화 같은 것들이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2000년대에 광범위하게 공유되었다고 하면은 일베와 DC 인사이드 일부 갤러리 등 이제 우파적 색채가 강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훨씬 더 농도가 짙은 그리고 노골적이고 어떤 종류의 자제심도 발휘하지 않는 이제 다른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낮에는 약간 자제를 하고 밤에 이제 달리자 약간 이런 종류의 약간 자기들끼리의 느슨한 합의라도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에 제약이 없고 그리고 그런 종류의 표현을 더 노골적으로 여성을 혐오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들이 더 이제 멋지다, 더 즐거운 이다라고 추상받는 그런 종류의 이제 문화가 이런 종류의 커뮤니티에서 형성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널리 알려진 표현이 이건 원래 이제 일베에서만 썼던 표현은 아닙니다만 3일란이라고 해서 뭐 어쨌든 한국 여성은 이제 3일에 한 번 이제 구타를 해야 된다 이런 종류의 이제 표현인데요. 그 표현을 해야 이제 그래서 이런 표현에서도 잠재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 표현들이 굉장한 권력 관계에 대한 논의에 대한 특정한 감각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파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비판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여성혐오 문화 같은 경우도 점차 중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스타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됐던 것들은 저도 2010년대 초반의 맥락에서는 5.18에 대한 논의들이 특히 가장 민감하게 반한 거긴 했지만 이 여성혐오 이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사람들이 이거는 과연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특히나 이제 공식적인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발견되는 시점은 아무래도 사실 2015년으로 잡는 것이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언론 기사 같은 경우에서도 2015년부터 본격적 여성 혐오에 관련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게시물들이 폭증한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2015년 이제 ISIL 보통 우리가 이제 이슬람 국가라고 보통 직역을 하나요? 어쨌든 이제 그 집단에 가담하러 터키에서 실종된 김군의 트위터 계정에서 이제 한국은 어쨌든 뭐 여성 상위 시대고 나는 페미니스트가 싫다라는 종류의 표현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나는 한국을 떠나서 저 사회로 갈 거다. 저기서 이제 복무할 거다라는 종류의 이제 표현이 나오게 돼서 언론이 이제 여기서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 이후로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 유명 연예인들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랄까요 방송인들의 여성 혐오 발언 아니면 이제 여성 혐오를 노골적인 웃음거리로 삼는 웹툰 제가 쓰진 않지만 가령 당시 잠깐 유행했던 상남자 만화 같은 종류의 것들이 있는데 여성을 노골적으로 이제 구타하면서 이제 엉망이 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이게 유머 코드라고 사용하는 뭐 쉽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종류의 만화들이 꽤 이제 인기를 얻는 종류의 상황들이 이제 조명되면서 청년 세대 여성 혐오가 정말 이대로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이대로 괜찮은 거냐,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반감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종류의 논의들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지면상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이제 만연한 여성 혐오를 전방위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종류의 여론이 형성되게 되는데요. 이제 이게 1차적이라보다는 어쨌든 공식적인 여론에서 형성되는 것도 있고 동시에 이제 SNS 혹은 소셜 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약간 횡행하고 있는 여성 혐오적 표현 태도를 지적하고 그것을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지목하는 실천들이 점차 2015년부터 일상화되기 시작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한 가지를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여성 혐오와 여혐이라는 종류의 말인 거죠. 그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 사회에서 여성 혐오 문제가 쟁점화되고 그리고 그것이 단순하게 공식적인 학계라든가 언론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종류의 칼럼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 일상적으로 여성 혐오 문제가 어떤 일상적인 쟁점이 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질문이 있죠. 왜? 그리고 어째서 여성 혐오고 어디까지가 여성 혐오인가? 왜 이게 이런 특정한 표현이 왜 여성 혐오인 거지? 그리고 이걸 어디까지가 여성 혐오를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종류의 질문들이 아마도 제가 더 강조하고 싶긴 합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이후에도 특정한 종류의 학술적인 개념 같은 것들이 이제 대중문화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들을 볼 때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 문제 중 하나가 대중문화에서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상대적으로 엄밀하게 사용되었던 개념들이 이제 그 대중문화의 사용자들에 의해서 훨씬 더 느슨하고 넓은 의미로 사용되게 되면서 이 말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거냐에 대한 논쟁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들은 한국 사회에서 한국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데요. 비슷한 일들이 여성 혐오 이슈에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학계에 사용하는 여성 혐오는 영어 이제 미소지니를 옮긴 표현이죠. 사실 미소지니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이제 오래된 표현인데요.
어쨌거나 이것이 뭐 사회학이라든가 이런 종류의 분과들에서 이제 특히 여성과 관련돼서 이제 여성에 대한 특정한 종류의 태도, 특히 여성을 갖다가 좁은 의미로 비하하는 것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숭배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특정한 여성성 혹은 특정한 여성상을 갖다가 고정하고 여성에게 특정한 성 역할을 부여하는 종류의 담론 자체를 갖다가 혹은 담론 혹은 태도 자체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표현으로서 미소진이라는 말의 표현이 사용된다고 하면은 학계에서는 이제 그것을 갖다 여성 혐오란 말을 옮긴 거죠. 그런데 당연히 이 말에서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고 또 당시에도 많이 논쟁이 됐던 거긴 하지만 여기서 여성 혐오란 말에서 들어있는 혐오는 일상적인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혐오보다 훨씬 더 넓은 대상을 지칭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 하나가 아니 나는 여성을 사랑하고 숭배하고 칭찬하는데 내가 왜 여성을 혐오자라는 거야 라는 종류의 태도가 반문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된 거죠. 나는 여성을 혐오한 적이 없다 라는 종류의 태도 같은 것들 혹은 반론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여성 혐오란 표현이 이제 이런 사람들의 반론과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대중화되면서 이제 여성 혐오의 의미와 범위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게 맞는 번역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놓고서는 광범위한 논쟁이 처음에 이제 미소진이라는 말을 여성 혐오로 번역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논쟁들이 발생이 됩니다. 뭐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 중 하나가 일본 사회학자 우에노 치치코의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라는 일종의 이제 비판적 엑세이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초판과 2판 연도를 적은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초판을 찍고 이제 바로 2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3년 정도 이제 껐다가 2015년에 쉽게 말하면 이런 종류의 논쟁들이 이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면서 2판이 나오고 이제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출간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담론이 왜 어느 시점에 어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지를 갖다가 추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게 학계와 공식적인 장소에서 논쟁과 별개로 대중적으로 특정한 용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신경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대중문화에서는 여성 혐오 그걸 약간 줄여서 여혐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게 되는데요. 이 말이 사실 넓게 퍼질 수 있었던 종류의 맥락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2000년대 이제 중후반 정도부터 그냥 뭐뭐에 대한 혐이라는 거 이거 접두사로 쓰고 어쨌든 뭐 전미사로 쓰는데 혐이라든가 극혐 이런 것처럼 기존에 유사한 형태의 어휘가 사실 널리 유통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성 혐오라는 말을 갖다가 다 쓰는 것보다 그냥 여혐이라고 쓰는 말을 쓴다고 했을 때 이 표현이 유통되기 굉장히 이제 용이한 환경이 한국의 담론장에서 갖춰져 있었다라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여성 혐오에 대한 논쟁과 별개로 여혐이란 말이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전반적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고 이제 뭐랄까요 이런 형태의 이제 특정한 종류의 여성 혐오적인 발언 표현을 한다거나 그런 종류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갖다 지칭하면서 여혐을 너는 여혐을 하고 있다, 여혐을 하지 마라 이런 형태의 비판 종류의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2015에서 2016년 사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제는 이제 우리가 그럼 이런 종류의 컨텍스트에서 네페미즘이 어떤 식으로 이제 대두하게 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종류의 사회 현상, 특히 이 정도 대규모의 사회 현상이 이런다고 했을 때 그 인과관계를 갖다가 하나로 정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냥 이제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설명 중 하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쨌든 2015년, 16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혐 개념들이 발굴되고 빈번하게 사용되면서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커진 것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상대적으로 좀 덜 지적되긴 한데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서 이제 사실 영어권 페미니즘의 여러 가지 밈이라든가 유행 같은 것들이 한국 사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특히 트위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과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는 한국의 네페미니즘의 활동 같은 경우는 글로벌한 컨텍스트가 있고 이런 종류의 글로벌 컨텍스트에서 가령 이제 그 당시에 엠마 왓슨이 이제 히폴쉬 이제 해시태그 같은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이제 해시태그 페미니즘 운동 같은 것들이 그 당시에 트위터를 통해서 넓게 퍼지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종류의 이제 글로벌 정권하면 이제 특히 영어권을 중심으로 한 그런 종류의 이제 해외 맥락 같은 것들이 한국 사회에 사실 어떻게 이제 수용되고 이제 반영되는가에 대한 맥락들을 저는 강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런 종류의 요소들이 이제 결합을 하면서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새로운 이제 페미니즘이 급부상한 동력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뭐랄까요? 그런 종류에서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이 그다음 이전에 한국에서 공식적인 여론을 갖다에서 중요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지식인과 언론인 집단들이 이것을 갖다 어떻게 조망하고 이해하고 이제 규정하게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이후에 한국의 진보 진영
특히 지식인과 언론 같은 경우는 우파 청년 문화와 특히 혐오 표현의 확산을 갖다가 굉장히 사실 우려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여성 혐오에 대한 반박들을 보게 됐을 때, 그리고 그런 종류의 반발 갖다가 기치로 내가는 네페미즘을 보게 됐을 때, 이 네페미즘을 갖다가 자기들이 이제 생각하는 새로운 진보의 가치로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종류의 이제 그런 종류의 기사라든가 코멘트 같은 것들이 2015, 16년에 이제 급속도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극우 혐오 집단 일베라는 것들이 세팅되어 있고, 거기에 대항하는 진보적인 젊은 여성들의 페미니즘, 이런 종류의 구도가 이제 한국의 언론과 학술정에서 공식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 말을 갖다 쓰는 이유는, 실제로 사실 온라인 커뮤니티로 보면은 이런 종류의 페미니즘과 관련된 논의에 참여하는 것들을 다 우리가 미시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을 갖다가 쓰는 경우가 그 말들을 갖고 사용하고, 그래서 사실 모두가 자기가 진보적인 사람이냐고 생각하면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각자의 입장을 취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종류의 다양한 스탠스가 존재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스탠스를 다 포괄하여서 이제 한국 사회의 정치적 콘텍스트에 이제 구도를 설정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믿음과 담론이 이 시기에 형성되었고, 사실 이런 종류의 이제 스탠스는 이후 오늘날까지도 제 생각에는 크게 바뀌지 않고 진보 진영과 혹은 이제 언론의 큰 틀을 갖다가 계속해서 유지하는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논의가 되었던 키워드 중 하나가 이제 미러링인데요. 미러링이란 말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마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특정한 종류의 상황이라든가 혹은 어느 표현을 갖다가 이 경우는 이제 반대 성별을 이제 뒤집어서 표현하는 것들을 이칭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제 미러링이 문제가 됐던 것들은, 이 미러링의 주 대상 혹은 이제 문제가 된 미러링의 주 대상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혐오 표현을 갖다가 성별을 뒤집어서 일종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이제 뭐라고 할까, 어쨌든 혐오 표현의 성격들을 많이 갖고 있는 표현들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되었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미러링이라 부르는 종류의 규정이 한국 사회에서 넓게 이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DC 인사이드에 있던 메르스 갤러리라든가 메갈리아 등 일부 이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형태의 이제 기존의 한국의 남초 커뮤니티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던 태도, 혹은 특히 여성 혐오적인 태도라든가 이런 이제 언행 표현 같은 것들을 갖다가 성별을 뒤집어서 비꼬 조롱하고 이제 강력한 게 이제 표현으로 사용하는 그런 종류의 이제 실천들이 굉장히 유행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이제 이 미러링도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맥락이 중요한데, 이 미러링 발화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정말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재밌어서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정말 이제 연구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개개의 미러링 발화자의 실제 의도가 무엇이었느냐를 떠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극우 혐오 집단 일베에 대항하는 진보적 페미니즘 구도가 성립되었을 때, 이 미러링은 그런 극우 혐오 정치에 대항하는 페미니즘적 실천이라는 종류의 맥락에서 지식인과 여론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과정들이 일종의 형성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한국 사회의 이제 공식적인 여론이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가 문제를 갖다가 계속해서 어느 정도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싶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다음 얘기에서 좀 더 강하게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제 생각에 미러링 문제는, 그래서 한쪽에서는 사실 미러링은 그냥 혐오 표현이다, 한쪽에서는 미러링은 이제 그런 혐오 표현을 갖다가 되받아치기 위한 어쨌든 이제 정치적인 투쟁, 정당한 투쟁이다, 저항이다 라는 형태의 입장들이 사실은 한국에서 공존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논쟁의 까다로운 이유 중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러링을 발화한 수많은 이제 우리 일일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발화자들과, 그리고 그런 미러링을 갖다가 사례들을 케이스들을 갖다가 선별하고 편집해서 유포한 사람들이 사실 조금씩 다르고 이 사람들이 내놓은 결과물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제 우리가 메갈리아라든가 메르스 갤러리를 포함해서 여초 커뮤니티에 조금 더 심층이라고 할까, 어쨌든 거기까지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용도와 목적으로 이제 미러링의 것들이 일종의 약간 어떻게 보면 즐기는 문화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을 때, 당시에 페이스북 같은 곳들에서 메갈리아 페이지를 이제 메갈리아 뭐4 이렇게까지 하지만 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종류의 미러링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 중에서 사회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회적인 혹은 진보적인 가치관에 맞지 않는 표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배제를 하고, 진보적인 스탠스라든가 이런 이제 한국 사회 여성 혐오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편집해서 이제 유포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이제 일종의 전략적 실천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에서 미러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미러링을 연결하는 페미니즘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종류의 이해가 생겨되는 겁니다. 미러링과 페미니즘을 그러니까 주로 미러링에 발화된 온라인 커뮤니티를 자기가 들어가서 보면서 거기서 키베를 주고받든 이렇게 하면서 이해한 집단, 남초 커뮤니티에는 그런 종류의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미러링과 페미니즘이 있고, 주로 편집되고 유포돼서 어쨌든 정치적인 공정성 혹은 이제 정치적인 올바름에 조금 더 부합한 형태의 이제 미러링의 결과물을 보게 된 사람들이 이해하는 미러링과 페미니즘이 이제 두 사람 다 자기는 미러링도 받고 페미니즘도 받다고 하지만 서로가 이해하는 대상이 완전히 다른 그런 종류의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자가 미러링과 페미니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인식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걸 갖다가 굳이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점을 알아야 이후에 진보나 이런 종류의 지식인들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남초, 그전까지 진보 스탠스에 심지어 진보 스탠스에 가까웠다고 생각한 남초들이 여기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냉소적으로 돌아서게 되는 종류의 단초들이 사실 이런 데서 양자가 생각한 미러링과 페미니즘이 너무나 다른 종류의 대상이었다는 데서부터 이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어쨌든 이제 또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 다음 나오겠죠. 그럼 미러링은 혐오 표현이냐 아니냐,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는, 혹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미러링은 혐오 표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혹은 어떻게 이제 지금 이제 남초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다수의 지위를 점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전까지 중도 진보 남초 커뮤니티의 이제 컨텍스트를 약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앞서 우리가 일베 대 페미니스트라는 종류의 구도만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미 2000년대, 2010년 초반부터 남초 커뮤니티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사실 다 우파인 것도 아니고, 지금도 이제 정치색에 따라서 커뮤니티가 좀씩 대규모 커뮤니티도 정치색에 따라서 서로 좀 다르게 분류될 수 있긴 합니다만, 당연히 좀 더 중도라든가 진보, 혹은 이제 자기가 민주당 혹은 뭐 다른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다수를 점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남초 커뮤니티들도 당연히 존재하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서도 일베를 갖다가 그냥 곱게 볼 일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커뮤니티에서는 일베를 비판한 주요 논거를 반사회적 혐오 표현을 사용한 집단을 근거로 삼아서 일베를 비판하고, 누군가 이제 일베 묻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어쨌거나 일베를 사용했다거나 일베에 사용된 표현을 갖다가 쓴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가서 집단적으로 저격해서 커뮤니티에서 축출하거나 이제 배제하는 그런 종류의 이제 일련의 전략들을 갖다가 형성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반사적 혐오 표현이 문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이 사람들이 메르스 갤러리나 메갈리아 등에서 표현한 미러링의 표현을 봤을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미러링도 이제 어쨌든 대상이 좀 다를 뿐이지 혐오 표현인 거 아니냐, 그리고 혐오 표현이면 우리가 배제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냐라는 종류의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처음에 이제 메갈리아하고는 이제 메르스 갤러리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런 종류의 커뮤니티에서는 약간 이게 뭐지? 라는 종류의 반응, 혹은 어쨌든 일베를 갖다 공격하니까 얘들 우리 편 아닐까? 이런 종류의 생각하던 시기가 잠깐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메갈리아와 여초 커뮤니티의 여성 혐오 비판 그리고 미러링이 곧 남초 커뮤니티 전반에 공유되는 문화들을 공유를 하게 되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중도 진보 쪽에서는 아군인가? 라고 했다가 자기들까지 공격 대상이 되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 얘들은 이제 사실상 똑같이 메갈이나 일베는 똑같은 인간들이다 라는 식으로 중도 진보 남초 커뮤니티에서 일베는 혐오 세력과 같고 혐오 세력은 이제 메갈 페미니즘과 같다 형태로 이것들 다 묶어서, 사실 이것들은 동일한 집단, 그냥 이제 서로의 성별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혐오 세력이라는 점에서는 똑같다라는 종류의 것들로 자기들 사이에서 이제 한국의 페미니즘과 미러링 갖다가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규정을 짓는 그런 종류의 상황들이 한 2015년 정도쯤이 되면은 대충 좀 2015년 후반 정도쯤 되면은 대부분 남초 커뮤니티에서 이런 형태의 정리가 좀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즉 페미니즘 2015년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16년 그리고 17년까지도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15년 후반 16년을 거치게 되면서 이제 페미니즘도 결과적으로는 사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게 결국 일베처럼 반사회적인 종류의 사상 아니냐, 이런 종류의 얘기들이 점점점 다수를 점하게 되는 과정이 2015년에서 그리고 17년 대선까지를 갖다가 가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전개되는 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그렇다면 이제 혐오 표현, 특히 남성 혐오 표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꼭 나오게 되는 질문 중 하나가 남성 혐오란 말 우리가 쓸 수 있는가, 남성 혐오는 싫지 않은가 하는 종류의 논쟁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당장 설명한다기보다는 2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제 다시 남초 커뮤니티에서 다시 그러면 이제 페미니스트들 자체로 좀 넘어가면서 여기서도 사실 혐오 표현 논쟁이 계속해서 중요하게 되는데요.
예, 제가 5번 항목에 적었던 것처럼 혐오 표현 논쟁과 페미니즘의 혹은 넷페미즘의 정확하면 넷페미즘의 분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문제가 됐던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페미니즘은 도대체 누구의 페미니즘이며 누구를 위한 페미니즘인가? 그래서 여기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질문들이 등장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페미니스트들은 성소수 집단과 연대를 하고 이제 그것들까지 같이 한 것들이 페미니즘의 의무인가?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과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페미니즘이 어쨌든 여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학문 입장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여성, 우리가 그 여성의 범위를 어디까지 둬야 되는가? 여기는 당연히 트랜스젠더 여성, 이제 보통 우리가 M2F라고 부르는 남성이었다가 이렇게 여성으로 성전을 한 사람들을 여성이라 포함할 수 있냐 아니냐 문제 같은 것들이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기는 입장의 차이 같은 것들이 있고, 이건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전 세대 90년대, 2000년대에서도 계속해서 있었던 쟁점 중 하나이긴 합니다만 2010년대에서 그러니까 이전보다 트랜스젠더 문제들이 훨씬 더 가시화되면서, 그리고 이전에 상대적으로 소수의 이제 어쨌든 운동과 이런 것들로 연결되어 있는 종류의 집단이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한 대중 사이에서 페미니즘이 터지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여과되지 않은 종류의 다양한 입장들이 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제 설정된 구도가 이제 도식적인 표현을 써도 된다고 하면 이 두 가지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이제 상호규착성 페미니스트 혹은 이제 약간 서로 약간 이제 멸칭을 약간 쓴다면 쓸까라고 이제 부르는 페미니스트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미 좀 된 용어입니다만, 트랜스젠더 여성을 수용하고 성소수자 집단의 연대를 우리가 이제 페미니즘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종류의 이제 넓은 입장들이 있고, 그 반대편은 우리가 보통 터프라고 줄여서 말하는 이제 이 집단은 터프란 말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들에 대한 비하와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하긴 하는데, 제 생각 어쨌거나 직관적으로 와닿는 게 있어서 저는 이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급진 페미니스트라고 이제 풀어줄 수 있는 터프 집단 같은 경우는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 집단은 페미니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갖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종류의, 즉 페미니즘은 진정한 여성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다른 집단의 연대 같은 것들이라든가 거기 고려를 갖다가 뭐 하면 좋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의무 같은 것들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입장들이 이제 한국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 네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제 충돌과 어쨌든 이제 분열의 기점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크리티컬하게 발생한 분기점이 있다고 하면 이제 메갈리아 커뮤니티의 이른바 똥꼬충 논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표현은 이제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듯이 사실 게이에 대한 남성 게이에 대한 비하 표현입니다. 그 네페미즘의 부흥의 초창기에는 표면되지 않았던 두 집단 터프와 교차성 페미니스트들 사이의 이제 갈등은 메갈리아 이제 이 논쟁에서 뚜렷해지는데요. 결국엔 질문은 이거죠. 게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니까 거기에서도 사실 여성 혐오적 표현이 이것저것 유통되던데, 그러면 페미니스트들이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여성 혐오적 표현에 대해서 사실 미러링이랑 공격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그럼 성소수자 대상을 해서 똑같이 혐오 표현을 쓰고 미러링을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게이는 한남충에 포함되면 되냐 안 되냐? 이런 종류의 질문들이 여기서 이제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근거를 갖고 와서 게이 커뮤니티를 보니까 여성의 표현이 쓰이는 것도 맞고 우리가 일관되게 했던 표현에 따르면 여기도 그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게이도 마찬가지로 혐오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종류의 질문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맞다, 혐오 표현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특히 메갈리아 커뮤니티의 운영진을 포함해서 아니다, 성소수자 같은 경우 우리가 같이 가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비록 그 표현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쓰는 것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제 논란이 있었고, 수적으로는 전자 써도 된다는 입장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것이 메갈리아 커뮤니티에서 분열과 붕괴를 이어지게 되고 2015년 후반부터 2016년 초까지 우리가 이제 어마드, 이제 남초에서는 사실 메갈리아 오마드를 갖다 같이 묶어서 매웜이라고 부르긴 합니다만 오마드 커뮤니티의 분리 독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마드 커뮤니티의 복잡한 스탠스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이거는 당장 중요한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여기서 좀 더 들어가고 싶은 점은, 그렇다면 이제 이 워마드로 대표되게 되는, 그리고 사실 워마드만 포함된 것들은 아니고 한국에 이제 기존의 이제 2015년 이전부터 이제 페미니즘 활동을 하셨던 분들 사이에서도 사실 이런 입장에 합류하신 분들이 이제 있는데, 그럼 한국의 터프 같은 경우들의 입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겠죠. 먼저 여기서 굉장히 논쟁이 됐던 점 중 하나가 젠더 개념의 이제 거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여성성을 갖다 규정하는 데 있어서 여성성의 규정은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것이지 다른 종류의 문화적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여성이냐 아니냐 같은 것들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성의 신체를 갖고 태어난 여성만이 진정한 여성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여성의 신체가 그렇게 단일하게 과학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냐 같은 종류의 쟁점들 당연히 비판은 제기되지만 통상적으로 대중적인 의미의 터프들은 이 이슈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자궁 같은 종류의 이제 특정한 신체 기관이 굉장히 약간 신성시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 생각에 한국 터프에서 조금 더 흥미롭고 주목해야 되는 중 하나는 여성이 피해자로서 고유한 그에 따른 반대급부와 보상을 받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의 이제 피해자인 여성을 위한 여성의 영역, 예컨대 그 중에서는 페미니즘처럼 어떤 종류의 사상이라든가 운동도 될 수 있겠고 한편 여성 전용 공간도 될 수 있겠죠. 이런 종류의 여성 영역은 오직 생물학적 여성만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종류의 논변들이 이런 종류의 집단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논변들은 어쨌든 굉장히 직관적으로 여성은 누구냐, 여성의 신체를 태워 갖고 난 사람, 그리고 그 여성의 페미니즘은 그 여성의 것, 그리고 그 여성의 영역에 이제 여성이 아닌 다른 종류의 존재들이 들어온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종류의 입장들은 특히 여성은 피해자다라는 종류의 구도에 익숙해져 있던 많은 여성들에게 사실 강력한 영향을 저는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서 터프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숫자, 터프와 그 입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숫자일지, 그리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 또 어떤 스펙트럼이 있는지 같은 경우들은 아직 제가 알기로는 체계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도 어떻다 말할 수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관련된 연구들 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다수면 다수였지 소수는 아닐 것이다 라는 종류의 입장들을 갖다가 보통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이 여성들에게 이제 그만큼 다른 이제 교차성 페미니스트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직관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과 별개로 남쪽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것을야말로 자기들의 공격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남쪽 커뮤니티는 특히 터프들에 관련된 언행들이라든가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의 사례들을 갖고 와서 페미니즘은 사실은 배타적 여성 이기주의고 남성 혐오 사상이다 라는 것들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즉 이제 뭐랄까요, 페미니즘 내부에서 분열해서는 터프가 다른 입장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비교우위가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페미니즘과 페미니즘 비판자라는 종류의, 페미니즘을 비판하고 혐오하는 종류의 집단이라고 양자의 구도로 놓고 봤을 때는 그쪽에서는 사실 터프야말로 자기들이 생각할 때 페미니즘을 갖다가 더더욱더 고립시키고 저것은 정당한 종류의 사회운동이라든가 이념체계라보다는 그냥 특정한 종류의 이기주의를 갖다가 이제 정당화하는 종류의 노력에 불과하다는 형태로 폄하시키는데 훨씬 더 더 이제 만만한 쉬운 대상으로 자리게 되는 그런 종류의 전략적인 이제 딜레마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터프에서 그런 여성의 신체를 갖고 그렇게 강조하게 되면서 사실 선천적인 여성성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성의 여러 가지 성격들이 결정된다고 강조하는 입장, 예컨대 이제 보수적 개신교 등을 들 수 있겠죠. 그런 입장들과 사실 터프 입장들이 사실 수렴하게 되는 특정 어떤 경우에는 수렴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반대로 개신교의 특히 반동성애, 반트랜스젠더 운동 쪽의 스탠스에 있는 반성소자 집단에 있는 개신교 집단에서 터프의 언어를 전유해서 특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런 젠더와 이런 종류의 논의를 통해 트랜스젠더들을 통해서 이런 종류의 집단들 갖다가 인정하는 종류의 논의가 얼마나 사실 여성에 위협적인 것인가, 여대에도 똑같이 그럼 수용 기른 남성이 나는 사실은 여성이야 라고 주장하게 되면 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종류의 이제 유인물 같은 것들이 이제 보수적 개신교의 반동성애 혹은 반성소수자 집단 쪽에서 이런 종류의 이제 전략적인 지점을 만들어서 파고 들어오는 것들을 사례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거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치평가를 넘어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피해자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운동이 사실 어느 정도까지 지속 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저는 이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필연으로 생겨나는 것 중 하나가 피해자에도 우열이 존재하는가, 진짜 피해자, 가짜 피해자 존재하고 어느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보다 좀 더 중요한 피해자 혹은 덜 중요한 피해자 같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가. 근데 이런 종류의 사실 피해자들의 경쟁 같은 것들이 특히나 이제 성소수자대 이제 터프 관련 논쟁들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터프 진영 쪽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들이 결국은 저 게이들도 똑같이 한남이고, 그래서 한국에서 남성에서 받고 하는 것들을 받고 하고, 사실 여성이야말로 진정한 피해자, 자기 같은 여성이야말로 진정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쟤들은 게이 집단이라든가 성소수자 집단은 제대로 된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종류의 일종의 피해자들의 경쟁 같은 종류의 언어가 출현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종류의 사실 쟁점을 우리가 이제 곧 피해자 정체성에 기반한 운동이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종류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피해자 정체성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가. 피해자 정체성 구속인가 자산인가. 그런데 사실 피해자 정체성 관련된 논의들의 어쨌든 목표는 그냥 우리가 피해자니까 혹은 특정한 집단이 피해자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계속 피해자로 살려고가 아니라 어쨌든 이제 이
논의에서 일반적으로 지향하는 점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벌충 작업이라든가 보완책 같은 걸 통해서 이 집단이 계속해서 피해자로 있을 수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종류의 이제 조치를 갖다가 요구하고 그런 종류의 상태를 갖다가 지향하는 것이 사실 피해자 정체성 기반의 운동인데, 그럼 지금까지 본인들의 피해자 정체성을 강조하고 피해자 정체성으로부터 운동의 동력을 끌어내려고 했던 종류의 시도들이 그런 형태의 이제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자만으로 남지 않은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에서 이런 종류의 이제 피해자 정체성 기반 언어가 계속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혹은 이제 이런 종류의 일종의 트랜지션 전환기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전환기에서 이 피해자 정체성 기반 운동을 대체할 수 있는 운동의 전략은 어떤 식으로 생기게 될 것인가, 이런 종류의 쟁점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 것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또 되는 것들이 특히 피해자들이 경쟁을 하게 되면은 뭐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피해자다움이란 말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처럼 그럼 진정한 피해자는 어떤 면에서 피해자여야 되는가, 혹은 이제 피해자로 사람들이 진정한 피해자의 요건이라고 생각하는 요소들에서 어긋나면 어긋날수록 그 사람은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러면은 사실 누군가의 피해자다움에서 기초해서 자기의 이제 발언과 요구의 정당성을 끌어냈던 종류의 사람들은 이제 역설적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영향을 갖다가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더 피해자다움에 더 자기를 갖다 맞추어야만 되는 그런 형태의 딜레마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 피해자 정체성이 과연 운동의 자산인지 아니면 하나의 이제 구속인지, 실제로 이제 둘 다이긴 하겠지만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강점과 약점을 다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을 약간 지적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싶고요. 네. 그래서 특히 2016년 이후, 그다음에 어쨌든 이런 종류의 분열과 난점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은 어떤 종류의 이제 변화들을 발생했는가? 어쨌거나 그런 한국의 특히 남쪽 커뮤니티에서 페미니즘 이퀄 혐오 세력이라는 종류의 담론들, 그리고 페미니즘을 배척하려는 종류의 합의가 비교적 일찍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은 계속해서 강력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뭐 크게 저는 두 가지 요건을 들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게 좋은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여성 대상 범죄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남쪽 커뮤니티에서 페미니즘이 이런 종류의 해악이 있어, 페미니즘이 이런 종류의 또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주장하는데, 바로 이제 그 다음 달에 사실 이제 무슨 성범죄, N번방 이런 게 터지게 되면은 남쪽에서 페미니즘을 아무리 비난해봐야 사실 다 의미 없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제 페미니즘 기반해서 정책 또 만들고 여성의 뭐 안전과 평등 같은 것들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종류의 담론이 다시금 주류를 잇게 되는 상황이 한국에서 지난 한 5, 6년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예를 듣긴 했고, 특히 이제 강남역 사건 같은 경우가 이제 여성 혐오에 대한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그 사건 하나를 특별히 더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런 종류의 사건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성 혐오 문화를 비판하는 페미니즘의 문화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확산되는 과정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점을 짚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특히 정치를 좀 더 대문자 정치, 제도 정치의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7년 이제 문재인 지금은 전 대통령이죠. 이 당선됐을 때 그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제 구호 중 하나가 이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는 종류의 표현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냉소와 의심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가 별개로, 어쨌거나 이제 2017년 이후 지난 5년간은 이제 20대 특히나 이 청년 여성 관련 현안이 정책에 좀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과정들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이전까지의 정권들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그런 종류의 티를 좀 더 많이 내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그 한국에서 그런 종류의 대중적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혹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얼마나 해로운가라고 얘기하면서 안티 페미니스트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내러티브 중 하나가 이런 막 해외역 시위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대중 활동을, 거리 시위 활동을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페미니즘의 힘으로 이제 이런 종류의 정책 같은 거, 변화 같은 것도 이루어졌고 정권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종류의 내러티브가 공유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 내러티브는 중요한 요소를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제 정치가적 정책에서 대중적 페미니즘의 이제 활황이라는 것들이 동력을 제공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전에 이미 수십 년 동안 구축되어 온 학계와 정계에서 여성계 혹은 이제 여성주의자 네트워크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좀 가까이서 지켜보면 알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어떤 집단이 바깥에서 단순하게 이제 시위 혹은 이제 그런 종류의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그것이 약간 여론이 됐다는 것만으로 특정한 정책이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이 정책이 이렇게 신속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들은 이미 학계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종류의 정치적 행위자, 여성주의자 여성계의 정치적 행위자들이 이미 사실은 그런 종류의 정치적
혹은 제도적인 종류의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꽤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거기에서 이제 세팅을 하고 있다가 이게 드라이브를 받으면서 그것들을 갖다 본격적으로 이제 통과시키고 이제 실현시키는데 성공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다. 이것을 갖다 제외하고 나면은 그냥 매우 단순하게 페미니즘의 찬성자이든 혹은 비판자이든 그냥 한국의 이제 페미니즘이 일으킨 정치적 변화는 사람들이 그냥 이제 거리에 나가서 된 결과다라는 형태로 그 인과관계라든가 혹은 정치적인 복잡함을 갖다가 지나치게 축소시켜 버리고, 특히 제가 이제 또 경계하고 싶은 점이긴 합니다만, 그런 종류의 대중적인, 그리고 거기서 레디컬 페미니즘을 갖다가 이제 주창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실 우리는 선배가 없고 따라서 이전 세대 논의 같은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종류의 이제 그 앞서서 한국 사회에 존재했던 페미니스트 혹은 여성계 집단들의 존재가 그 사람들에게, 이게 젊은 세대들에게 인지가 되었건 아닌 거와 별개로 이 사람들이 사실 구축해 놓았던 어떤 네트워크와 어쨌든 이제 제도 같은 것들이 분명히, 의제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고, 이것들의 영향을 제하고 나면은 페미니즘, 오늘날 페미니즘의 영향력의 상당 부분을 갖다가 설명할 수 없게 돼버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정권에서 20대 여성 관련 해운 정책의 지속도를 반영되게 되는데, 이것이 가져온 의도하지 않은 결과 중 하나는 바로 이제 2부에서 설명할 청년층 안티페미니즘, 특히 남성 청년들의 안티페미니즘의 확산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촉발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1부의 강연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런 것들만 전체적으로 개정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결국은 이거죠. 적으로서의 여성 혐오라는 것들이 실제로 네페미즘이 출발하고, 그리고 네페미즘이 진보 정치와 이제 결합할 수 있었던, 그래서 이제 사회적 영향을 갖다가 비교적 단시간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약간 이제 사회 운동에 대해서 약간 이제 관심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종류의 운동이 이슈가 된 지 5, 6년 만에 관련된 법령들이 줄줄이 통계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정도의 복잡한 사회에서는 거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빠르게 가능했었던, 빠른 시간 동안에 가능하고 페미니즘이 굉장히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들은 사실 적으로서의 여성 혐오라는 혹은 투쟁의 대상이 존재했다는 점을 우리가 사실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여성 혐오를 여성 혐오의 개념, 그리고 여성 혐오와 관련된 여러 종류의 관념들을 둘러싼 이제 페미니스트들의 실천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볼 때, 페미니즘이 지난 5, 6년간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쟁점과 혹은 이제 분열 지점 같은 것들을 남겨두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실 여성 혐오 개념이라는 상대항을 갖다가 놓고 이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런 종류의 여성 혐오라는 적을 놓고 이것을과의 투쟁 과정에서 페미니즘이 자기들의 전략을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산해 오는 그런 종류의 이제 넓은 의미에서 전략을 사용했다고 하면은, 이런 전략이 사실 이제 어디까지도 이제 유효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페미니즘이 이 전략만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모든 의제를 갖다가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가라는 종류의 질문도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한 번쯤은, 특히 이제 그 2015년으로부터 7년이 지난 오늘날 현재 시점에서는 한 번쯤은 좀 짚어봐야 되는 그런 종류의 이제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1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